저는 오늘 이거 발표를 하게 된 국방연구원의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도 좀 오래됐고, 국민대학교를 제가 10년 전에 시험 감독하러 한번 왔었는데, 예, 학부생들 만나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 아마 제가 이전에 했던 과목들을 보니까 좀 비슷하면서도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은, 좀 낙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군사적이거나 또 안보적인 얘기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뭐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왔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용이롭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금 안보 환경에서부터 남북 간의 군사력을 좀 비교해보고, 또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핵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핵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 과연 이제 구현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보 환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책이나 미디어나 또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보면 소위 이제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은 비단 이제 군사적인 부분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전면적인 전략적인 경쟁 체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일본과 중국의 해양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텐데요. 이렇게 주변의 도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국가들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도 있고, 우리 한반도 같은 상황을 보면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같은 군사적인 위협이 심화하면서 이런 한국으로서는 지정학적인 위협이 심화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뒤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1990년대에 우리가 소위 탈냉전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남북한의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근데 아무리 분단돼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힘이 없으면, 군사적인 역량이 없으면 사실은 그런 군사적 위협이 고조될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체제가 붕괴하지 않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는 상황 속에서도 체제의 정권과 체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런 군사력을 지속해서 증강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사일이라고 하는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단순히 미사일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위협이 적을 수 있지만,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까지도 북한이 계속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 특히 이제 북한은 지난해 핵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선제 사용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언제라도 쓸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된 핵사용의 그런 법 제화까지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주변국 상황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략적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G2 체제가 되게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고 있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기존과 달리 대등한,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또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그렇다고 상실할 수 없는 패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과 전략적인 이해를 같이 하면서 제 중국 봉쇄 전략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21년도 4월 달에 필리핀 해에서 촬영된 겁니다. 이게 중국의 항모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구축함이 될 텐데,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항모라고 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적인 무기를 만들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미중 간의 힘이 대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 됐다. 특히 이러한 충돌은 해양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미국이 과거와 달리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초격차가 무너진 거죠. 군사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군사력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규모나 질적 우세를 달성하기 어렵고, 단순히 경제력만 보더라도
뭐 휴대폰만 봐도 알 수가 있지만 중국이 다양한 전자 제품이라든지 또 뭐 5G 통신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앞서고 있던 거를 오히려 대등하거나 역전하는 상황. 그래서 미국이 전체적인 총력적인 국력에서 초격차를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하고 사실은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겠죠. 상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에코노미스트지의 이제 표지를 나와 있는데 미중 간의 대립 관계 그런 가운데서 한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또 EU 이렇게 대중국 봉쇄 전략을 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북한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영내 주도권을 경쟁하는 구도에서 중국은 또 북한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사드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배치했던 레이더 탐지고 대응식의 미사일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그런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여기다 배치한 게 결국은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해 관계가 되게 복합적이다. 한국은 북한을 바라보고 있고 중국은 또 이런 특수성보다는 미국과의 견제 관계, 또 한국은 또 한미 간의 이런 군사력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호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력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사실 이거 처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 수많은 이 지정학적인 위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단순히 우리가 일본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 동북아의 패권을 두고 외와 명이 조선을 가운데 두고 벌였던 국제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다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반도라는 이런 그 전략적인 이익을 두고 주변국들이 경쟁하는 이런 지정학적인 대립은 우리가 이사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멀리 어디 가지 않는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요인, 구조적인 요인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분단 구조도 앞으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런 지정학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본다면 그래서 이 한국전쟁이 물론 북한이 침공으로 인해서 시작은 됐지만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산 진영과 또는 자유 진영 간의 이런 대립 구조 속에서 한국전쟁이 시작됐고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 소련 군대가 사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압수를 했지만 불과 5년 뒤에 다시 여기 한국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네, 다만 근데 한국전쟁의 특징은 앞서서 지정학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쟁에 전개되는 양상도 사실은 지정학적인 요인을 벗어난 아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군, 터키군 이렇게 다양한 군대가 한국에 와서 도와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철수되는 과정도 보여지지만 이렇게 의료 지원이라든지 물자 지원까지 하면 유엔군이 한국의 편에 서서 사실 당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요즘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무력 충돌도 비슷하게 이해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군이 계속 주둔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단의 구조, 분단의 배경이 지정학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러한 지정학적인 요인을 해결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게 단순히 독일 내에서 독일인들의 힘으로만 통일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 이해관계가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등 이 주변 국가들이 사실 전략적인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비핵화 과정에서 소위 예전에 육자회담이라는 이런 다자적인 노력이 있었던 측면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측면들 또 계속되는 무력 도발 등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전략 경쟁, 다자적인 노력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남북한 또는 그 주변국들과 함께 힘써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요인, 또 이런 주변국들의 요인, 그 다음에 전략적인 경쟁 등 이런 다층적인 위협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북핵 위협이 또 고도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과거처럼 힘이 없거나 역량이 없다면 사실은 다른 나라 또는 더 힘이 큰 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역량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뭐 경제적으로는 12위 정도, 또 뭐 군사력으로도 10위권 내에 들어오는 중견국가라고 소위 불려지는 뭐 우리가 아주 강대국은 아니지만 또 약소국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역량을 보유한 이런 중견국가로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남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위협이라고 인식을 하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21년도 자료고 뭐 제가 올해 나온 자료도 뭐 크게 순위가 다르지 않은데 아마 일본하고 한국하고 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소위 이 가장 강력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제 규모 면에서도 가장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정도가 이제 중견 국가 정도로 분류가 되고 북한은 한 28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한 22개 정도 되니까 차이가 큰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 자체는 여기도 쓰여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근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군사력을 봤을 때 북한이 뭐 아까 거기 지시에서는 22위라고 나오지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꽤 많은 특히 양적인 지상군 중심의 전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사람이 많고 병력이 많고 소위 탱크라고 하는 전차도 많고 사실 성능은 좀 떨어지고 크기도 작지만 잠수함도 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가끔 우리가 뉴스에도 나오지만 여러 발 로켓이 쏘아지는 그런 다연전 로켓포도 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도 이런 비슷한 유의 무기를 쓰기 때문에 탄약을 달라고 했던 것도 사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한국도 뭐 사실은 앞서 나온 것처럼 군사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북한하고 되게 비슷한 수준인데 물론 아까 나온 것처럼 종합평가가 28위, 뭐 6위 해서 뭐 22위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등위에서는 꽤 격차가 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양적 질적인 수준을 비교해 보면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누가 더 강한가라는 고민은 우리가 오늘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 차례 고민을 했어요.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2004년도에도 남북한 군사력 평가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때 이제 예전에 전 통일부 장관의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육군은 한 80%, 해군은 90%, 공군은 10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근데 또 미국의 국방정보국에서는 아니다, 한국이 북한군보다 이런 재래식인 군사력이 좀 우월한 편이다라는 평가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또 2009년도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북한보다 군사력이 약하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라 해서 이제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당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했던 연구 결과는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과 얼마나 맞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시 나온 언론의 인용을 보면 아까 2004년도와는 조금 다르게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한 10% 정도 우세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뭐 비교해보면 2004년도에는 북한의 88%, 근데 2009년도에는 한 110%다 추월을 했다 이런 평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6.25 당시하고 비교해보면 사실은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가 많이 달라지긴 했죠. 6.25 당시에는 한국은 전차,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고 지금은 꽤 많이 가지고 있죠. 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럼 북한의 군사력이 양쪽으로는 많은데 과연 질적으로는 어떠냐라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투기를 2014년도에 김정은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1950년대에 쓰던 전투기예요. 근데 우리는 도입하고 있는 이런 전투기는 사실 질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전투기는 소위 얘기해서 레이더상으로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화면상으로 이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소위 얘기할 때 한 탁구공만한 크기로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전투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비교한다면 요거는 요즘 나오고 있는 전기 자동차와 비슷하고, 요거는 한 1800년대에 나온 아주 초기의 자동차와 비슷하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우리가 군사력 평가를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양쪽으로 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균형을 좀 이루기도 하고 한국이 다소 앞선 부분도 있지만 사실 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앞선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길지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물론 A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이기더라도 팔도 하나 잘릴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눈이 하나 다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누가 압도적으로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어려운, 당연히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도 굉장히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특히 이러한 군사력 평가의 단점은 핵무기라는 요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포함을 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은 핵무기로부터 완전히 무방비냐? 물론 한국은 이제 미국이 제공에는 핵우산이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핵 능력을 보유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인 위협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보셔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북한은 양적인 병력 중심의 이런 군사력, 하지만 우리가 소위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습할 수 있는 공격, 수중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로켓 능력들을 갖추고 한국은 육해공군이 좀 균형돼 있어요. 그리고 또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는, 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질적인 높은 수준의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군도 사실은 이렇게 그 무기 체계 면에서 되게 뭐라 그럴까, 사실 한국군에 앞서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사실 벌어지고 있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무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과거에는 여기까지 있던 병력들을 다 이렇게 전방으로 많이 이렇게 밀집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공격 목표를 이루려면 기습을 해서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까지 있으면은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되겠죠. 사전에 전쟁 준비하는 게. 그래서 이런 탈냉전 이후에 본인들의 군사력 격차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밀집해 놓고 언제라도 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앞서도 핵을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또 사이버라든지 이러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이러한 또 단기간에 점령할 수 있는, 좀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언제라도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핵심 지역을, 전략적 거점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핵이라는 거, 핵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핵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이런 개념까지도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무기든 어떤 이러한 컴퓨터든 단순히 물건만 갖고 있다고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 역할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NPR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주기적으로 핵태세 보고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 핵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나름의 그런 개념을 정립하고, 이게 스스로의 준비 과정도 되지만 또 다른 역할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잠정적인 적대국에게 우리가 이런 준비 과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 연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가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시를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 북한은 우리가 핵을 가질 거야, 우리 강력한 무기를 가질 거야 라고 사실 소리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핵을 사용하겠다, 우리는 핵을 사용할 때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한테는 우리가 먼저 핵을 안 쓸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 위협이라는 게 되게 다양해서 어떤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너네가 핵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핵을 쓸 수 있어. 특히 우리 최고 지도부 김정은에게 위해를 가한 상황이 오면 우리 그때 자동적으로 핵을 발사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개념들을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절차와 개념과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겠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진위를 판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는 그럼 과연 북한이 그런 핵을 쓸 수 있는지, 북한의 핵무기가 정말 작동이 되는 건지, 우리한테 실제 위협이 되는 무기인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핵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을 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겠지만은, 비핀 나랑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정리한 게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면 총매형, 확증 보복형, 비대칭 확전 뭐 이런 역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총매형은 핵 사용을 가지고 위협을 해서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도록 강요하는, 진짜 핵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핵을 개발한다든지 핵을 보유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는 목적이지 얘가 진짜 쓸 수는 없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좀 더 커진 건 뭐냐면, 아니야, 실제 핵을 사용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상대방에게 또 핵을 쓰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는 억지용의 무기로서 갖는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 확전은 뭐냐면, 단순히 이게 핵무기와 핵무기 전쟁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핵무기가 아닌 다른 위협을 할 때도 얘는 핵을 쓸 수 있어. 대표적인 게 파키스탄입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두 나라 다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확증 보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인도의 군사력이 재래식 측면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파키스탄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 핵무기는 몇 개 갖고 있는데 압도적인 이런 역량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핵을 쓸 기회도 없이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인도가 핵을 안 쓰고도 우리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우리는 핵 쓸 기회도 없이 뺏기겠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는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핵을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도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배치를 해놓고 그 지휘관들한테 핵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수도가 망가져도 배치되어 있는 부대가 알아서 방적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마. 너네가 핵 안 써도 너희들이 탱크만 갖고 들어와도 우린 핵으로 보복할 거야 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도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래식 조건에서도 핵을 쓴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걸 단순히 핵 대 핵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전쟁 상황에서도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북한이 우리는 선제 사용하지 않아. 우리가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이 있을 때만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 우리가 먼저 쓸 수도 있고 핵이 아닌 위협에서도 우리가 핵을 쓸 수 있어. 북한은 왜 이런 걸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군도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강화했어요. 소위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하죠. 뭐냐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네? 북한이 핵을 쓸지도 모르겠네?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먼저 쟤네들 미사일 발사 준비할 때 먼저 공격하자. 선제 타격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도 보니까 얘네들이 준비하던 과정에서도 먼저 공격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위기가 고조돼가고 서로 갈등 국면이 에스컬레이션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북한이 그럼 핵을 쓰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느냐, 다른 걸 다 떠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해군이나 공군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아직 군을 안 갔다 오셨나요? 부대가 육군 같은 경우는 되게 조그만 부대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파출소처럼 군대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해군과 공군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경찰서 같은 거예요. 또는 경찰청 같은 거예요. 다 밀집돼 있고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여 있으면 단 한 발의 공격으로도 치명성이 큰 거죠. 흩어져 있으면 이 흩어져 있는 걸 다 하나하나 공격해야 되는데 해군과 공군은 이런 스테이셔널 시설이다 보니까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기 때문에 파괴력 높은 무기 하나로도 손쉽게 최대 효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특히 전자장비가 되어 있는 전투기라든지 함정들, 첨단 무기일수록 더 피해가 큰 거죠. 물리적인 공격뿐 아니라 소위 우리가 EMP라고 해서 이런 전자전의 효과까지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공격이 피해가 크겠다. 더군다나 이런 핵은 우리가 방사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방사능에 오염이 이루어지는데 그 오염을 우리가 제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제독할 시간에는 전쟁이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제독하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우리가 전쟁을 몇 달 동안 하기 전에
이미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이 북한의 핵이 정말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핵무기 그거 여태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핵무기를 어떻게 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핵은 핵의 거부감이라는 게 있어요. 핵무기가 갖는 치명적인 위협. 특히 핵무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파괴한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소멸시킨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흔적도 사라지는 거고, 특히 이 핵무기가 떨어진 주변은 모든 수증기가 다 증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흔적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원초적인 공포가 있어요. 핵무기 하면 갖는 공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핵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여기 핵무기를 세워놓고 서로 화살로 싸워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더 강력하고 더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차마 못 쓰는 거예요. 나나 상대방이나 이거 쓰면 서로 다 죽는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는 약간 양상이 변했어요. 어제도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공개했는데, 최근 미국이 만드는 또는 또 다른 주변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는 소위 저위력 핵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핵무기는 정말 떨어뜨리면 서울의 구 하나 정도는 그냥 완전히 없어지고 서울 시민의 한 30%가 죽을 수도 있는 무기인데, 최근에 만든 핵무기는 이러면 핵을 못 쓰니까 위력을 더 줄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자. 예를 들면 이 건물 이름이 뭡니까? 예, 이 건물 하나만 없애자라는 거 하는 거죠. 이러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국민대에 있는 이 건물 하나만 딱 없앨 수 있는 그 정도의 폭발력만 조절해서 쓰자. 이거 딱 떨어뜨리면 이 건물 하나만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주변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건물만 없앤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는 피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핵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핵을 가진 국가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기껏 핵을 만들어 놓고 세워놨는데 이거 운영하는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거 갖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딱딱 쓰면 우리가 핵을 썼을 때 갖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러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그런 추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핵이 날라오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우리도 맞겠죠. 근데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투벌 수단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소위 우리가 동시 교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어 미사일이나 로켓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 두 개가 있으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건 우리는 두 팔로밖에 못 막아요. 축구를 한다 그러면 두 팔과 두 다리로 한 네 군데를 막을 수 있다고 치죠. 그럼 공이 5개로 날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막죠? 10개가 날라오면 어떻게 막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키퍼가 한 명 있는데 공을 하나만 차는 게 아니라 공을 10개를 차는 거예요. 몇 개는 맞겠지만 결국 몇 개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너무나 많은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거를 다시 재장전하기 전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데, 북한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다양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무기가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고도, 다양한 높이, 이렇게 날아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날아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날아오는 것도 우리가 통상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높이에서 오니까 우리가 그걸 포착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전술적, 전략적이라 제가 이제 구분을 했지만 결국 한국이나 또 미국에 대한 대항인데, 결국 미국에 대한 거는 한국에서 북한이 어떠한 공격을 할 때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개입을 했을 때 이 핵무기가 미국에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아직 그걸 공감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미국에 출장을 갈 때 마침 비행기에서 제 옆에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 국방부 직원을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날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 친구 말이 저한테, 야, 이거는 너네 엄마가 걱정할 문제지 우리 엄마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게 미국까지 날아가기 어려워. 날아온다 해도 우린 막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 미국을 처음 갔는데 너무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딱 반대편이에요. 올 때는 17시간 탔어요, 비행기를. 가보니까 정말 여기 먼 나라다. 그리고 미국이 볼 때 과연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올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멀리 날아가는 무기, 바다에 숨어서 쏠 수 있는 무기, 이걸 계속 만들어서 미국에게 언젠가는, 자,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도 핵무기를 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무기가 몇 개나 된다고, 미국과 같이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하고 위협이 되겠느냐.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소멸성, 공포감, 미국이 아무리 많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도 단 한 발이라도 뉴욕이나 LA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한 정책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북한은 이런 허점을,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양하게 노출이 돼요. 한국의 대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 미군 기지가 있는 곳, 여기까지 다 사거리가 되는 무기체계를 만든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실제 역량을 갖췄는지 알 수 없으나 갖추는 걸 목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미국에까지 공격하는 이런 전략적인 걸 노출을 하고 일부러 또 그런 미사일들을 보면 최근에 쏘는 미사일도 보니까 실제 여기까지 날아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사일은 날아가는데 그 미사일의 핵무기가 탑재가 과연 되겠느냐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국군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하면 많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국이 그 핵을 대한 이제 보복을 할 텐데, 그럼 북한은 핵을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이제 한국에서만 공격을 한다. 일단은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을 회피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다. 그럼 핵을 쓸 때 어디 쓸 것인가? 최근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민간인 피해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도 결국 민간인들이 많이 충돌하고 희생자가 나오면서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휴전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북한도 만약에 한국이 공격을 한다면 그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울이나 이런 도시를 좀 피하고 군사시설만 공격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시설을 공격할 때는 이렇게 위력이 줄어든 아주 그냥 외과수술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쓸 수도 있겠다. 근데 마침 김여정이 올 2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공군기지에다가 핵탄두를 4발씩 쏘겠다. 4발 던지면 그 중에 한두 번은 분명히 떨어져가지고 그 공군기지 뭘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략을 노출을 한 거죠. 그럼 대충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구체적인 사항들은 보안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고 이런 개념에서 대충 추론해 보니까 대충 한 300발 정도를 목표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300발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또 나옵니다. 과거의 사례가 지금 프랑스나 중국이 300발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핵의 중견 국가들, 핵을 가진 거대한 국가들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러시아인데 미국이나 러시아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핵을 갖고 있는 핵의 중견 국가들이라고 하면 프랑스나 중국이 한 300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최근에 한 600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다시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들도 북한이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북한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대충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지금도 한 8, 90발 정도는 갖고 있겠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다른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300발을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30년 중반까지 한 160발 정도를 북한이 생산하는데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북한은 이제 계속해서 이 핵무기를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핵무기도 이렇게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존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보는 것처럼 이날도 올해 1월 달에도 이렇게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으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공격형 무기다라고 이거 보여주는데 여기에 핵을 실어서 이렇게 쏘겠다. 실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핵을 탑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한국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미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까지 날아가겠느냐? 아까
비행기에서 옆에 앉으면 안 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안 될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기술인데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간 물체가 다시 들어올 때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노출됩니다. 그걸 견뎌내고 들어와야 사실 떨어지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쉽진 않아요. 북한도 이렇게 본인들이 탄소복합체를 만들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되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북한이 실험용으로 쏠 때는 이렇게 쏩니다. 한국에서 북한에서 쏴서 동해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사실 이거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죠. 들어오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실제 일본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요거 보니까 얘네들이 좀 이렇게 외부 물체가 타오르더라. 얘네들이 좀 뭔가 아주 좀 재진입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두 가지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요. 얘네들 비행기 날아가도 탄도미사일 날아가도 안 된다. 이 상마 기술을 얘네들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근데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보지만 이거 무게가 이 정도 되는 거는 충분히 견디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분석가도 있고 또 과거 사례를 보니까 ICBM 만들고 이거 실패한 나라들이 없더라. 다 한다. 북한도 이미 2016년에 한 수준을 볼 때 나는 된다고 본다.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재진입을 하지 않고도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미국에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필요 없이 떨어지기 전에 대기권 재진입하기 전에 위에서 터뜨리면 아까 얘기한 EMP 효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EMP가 터지면 밑에 있는 이 휴대폰, 컴퓨터 다 쓸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좀 좋은 제품들은 우리가 그런 EMP를 차폐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할 경우에는 특정 부품만 고장나면 그것만 갈아 끼우면 금방 쓸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 쓰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어떤 건물에 들어있느냐, 어떤 차량에 들어있느냐 그런 좀 밀폐된 수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폐 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전자제품들은 쓰기가 어려워진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애들이 좀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증언도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최근에도 아마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바다에서 쏘는 미사일이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지상에서 움직이는 거는 다양하게 관측을 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한다든지 대응을 할 겁니다. 아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요. 근데 이걸 숨길 수 있는 게 바로 바다에서 핵을 쏘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초기에 핵전쟁을 준비할 때 그때 미국과 소련은 폭격기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그런 경쟁이었어요. 최초의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그렇게 폭격기가 가서 떨어뜨렸죠. 근데 이제 폭격기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24시간 북극해에다가 폭격기를 항상 띄워놨습니다. 항상 그 러시아 주변에, 소련 주변에 미국 폭격기가 핵을 싣고 한 4대, 5대 이상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다른 게 날라오면 얘가 자리를 바꿔주고 24시간 항상 떠 있는 거죠. 언제라도 명령을 받으면 모스크바로 갈 수 있게. 근데 이런 경쟁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됐어요. 왜냐?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보고 있다고 먼저 공격할 수도 있고 내가 10개 갖고 있다고 10개를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다음 고민은 뭐냐? 그러면 바다에 숨기자. 바다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잠수함에다가 핵을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의 부산에 왔던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은 실제 거기다가 핵을 탑재하고 바다에서 숨어 있다가 몇 달 동안 숨어 있다가 정말 명령을 받으면 그때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언제 어느 주머니에서 총을 꺼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총을 꺼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소 간에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는 서로 간의 그러한 긴장 국면을 이어왔는데 북한도 생각해 보니까 북한 땅도 좁고 미국이나 한국이 감시를 잘 하니까 노출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다에다가 핵을 숨기겠다 해서 만든 게 이 SL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북한이 실험한 것들을 보면 사실 사거리가 짧아요. 미국까지 날아가지 못해요. 다 한국 내에 떨어질 사거리. 기존에 땅에서 쐈던 이 미사일이 있는데 이걸 약간 개량을 해서 결국은 사거리 측면에서 보면은 한 500-600km 결국은 북한 연안에서 쏘면 한반도와 일본의 일부 지역 결국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다. 그래서 이렇게 고래급이라는 이 잠수함에서 얘네들이 쏘는 실험도 했었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 얘네 공개한 거 보면 큰 것들은 사실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데 실제 이걸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아직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쏘는 훈련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렇게 공개를 했었죠. 이 사진이 2019년도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북한이 공개하면서 야 이거 뭔가 신형 잠수함을 만든다. 이거 좀 뭔가 더 잘 나가는 미사일 다는 거 탑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는 9월 달에 공개했는데 요거를 좀 자세히 보니까 작은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작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얘는 작은 것들 쏘는 훈련을 여러 번 했어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큰 해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큰 것까지 포함하겠다. 그래서 총 한 10개 정도를 여기가 보입니다. 큰 거 4개, 작은 거 6개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작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한 500km 정도 날아가는 거를 넣고, 큰 거는 그거보다 좀 큰 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이거를 공개했는데 여기까지만 공개를 했어요. 이 바다에 들어가는 거 공개를 안 했어요. 과거에 보면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는 걸 다 공개했죠. 김정은 씨도 타기도 해요. 그리고 영상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만 공개해서 이거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실제 바다에서 제대로 쓰고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이 나오긴 합니다. 북한이 또 뭔가 또 최적화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드린 발표는 끝이고요. 종합해서 본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아마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핵무기를 얼마나 충분한 수량을 확보했느냐 그거는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수량이라는 건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반도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미국까지 목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수량이 달라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발수단이라고 하는데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나 또 잠수함에 응거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한반도 대상으로는 가능한데 미국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중간적인 평가이나, 멀리 본다면 결국 북한이 시간의 문제이고 결국은 멀리 날아가서 미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핵 또는 투발 수단까지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미국은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서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